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김학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냥 적당하게 손해보지 않고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7년도 IMF 직전에 롯데백화점에서 롯데그룹 공채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LG유통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지금은 스마트튜브 조사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분석해야지 이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크게 오르다가 물론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다가 2022년도부터는 조정 중인 시장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이야기고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7개 광역 지자체의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은 두 자릿수 상승률, 파란색은 한 자릿수, 노란색은 이제 마이너스 된 지역입니다.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2018년도, 19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이 이미 조정 중이었어요. 우리가 2017년도 이후에 5년 내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이고요. 서울만 올랐습니다, 그때. 근데 서울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서울이다 보니까 다들 서울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오른 줄 알고 계셨지만 지방은 오히려 조정되는 지역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2018년도, 19년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는 말씀이고요. 2020년도부터 시장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되면은 저도 이 연구원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시장은. 모든 지역이 다 오릅니다. 그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리고 종류 불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수요조사라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수요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이런 상품 이런 가격대가 올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올라갔던 정말 말도 안 됐던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말도 안 되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튑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도부터 이미 거래량은 급감을 했었고 몇 건 거래되지 않는 상한가 거래 가지고 호가가 다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21년도 시장은 지워버리세요. 저런 시장은 다시는 안 옵니다. 저거는 정말 세계적인 정세와 국가 정책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결합이 돼야 나오는 시장인데 저런 시장은 와서도 안 되고 올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 2022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 동안의 아파트 상승률일 텐데요. 숫자 안 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빨간색은 올라간 지역이고 파란색은 내려간 지역입니다. 이게 전국 지도거든요. 이게 빨간색이만 있어야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4년 동안에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이 밑에 경상남도 쪽 가시면 있거든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2022년도만 갖고 뽑은 겁니다. 아까 대부분 올랐던 지역들은 파란색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새빨간 데 제일 많이 올라간 지역도 있죠. 지난 4년 동안에 조정이 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끊임없이 내리기만 하는 지역도 없고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지역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 2021년도까지 수요는 계속 증가했는데 공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공급이 축소됐다는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아파트 재고예요. 아파트 재고고 여기는 2021년도부터 매년 입주한 아파트 숫자의 양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다 전문가 분들이셔서 다른 건 모르겠고 서울만 일단 보세요. 서울은 지금 아파트 재고량이 184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90만 개 전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같은 지역은 2019년도, 2020년도에 한 해에 5만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아파트만. 굉장히 많이 입주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굉장히 많이 입주할 때도 아까 제가 그 상승률 보여드렸지만 2020년 이후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수급이 깨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재고량입니다. 재고량. 이게 거의 200만 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5만 개는 20분의 1이잖아요. 20분의 1 맞나요? 네, 그 정도 작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40분의 1이죠, 40분의 1.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구축 거래량까지 감안을 해서 주택 시장의 거래를 따지는 것들인데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으면요. 좀 깨졌는데 아무튼 공급에는 신규 공급이 있고 기존 물량 거래가 있는데 두 거래가 모두 축소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했고 2021년도 같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거래량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가 전국적으로 80만 개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고 2021년도에는 50만 개, 그리고 2022년도 7월 달까지 17만 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울이 7,000개 거래됐는데 한 달에 1,000건씩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2020년까지는 10,000개 전후가 거래됐었는데 2021년도에 5,000개 전후가 거래가 되고요. 2022년도 들어서 1,000개 전후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런 시세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것들 베팅하는 좀 따지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죠.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은 조정 중인지 한번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실제 조정 중인 곳이 있고요. 급매물만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조정이 되는 곳은 어떤 것이고 급매물만 거래되는 곳은 어떤 것인지 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서구가 있고요.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이 대구 달서구가 2019년도 7월 달에 700개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2022년 7월 달에는 191개가 거래됐습니다.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여기도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는데 한 3분의 1 토막 수준이잖아요. 근데 강남구 같은 경우 2019년도에 746개 거래됐다가 2022년 7월 달에는 44개 거래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5분의 1 토막인가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크게 튀는 거래는 아닐 텐데 강남구는 44건이라고 하면은 그냥 극단치 될 거래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극단치 거래가 어떤 것들이냐면은 신고가 갱신하는 것들 혹은 급매물 거래되는 것들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80% 90% 해당되는 거래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그냥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통계들은 그냥 거래된 거예요. 전반적인 평균을 따질 만한 통계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달서구는 이 정도 통계에서 실제 조정이 됐으면은 조정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강남구는 지금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 2021년 급등 시세장은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래 건수가 몇 개 안 된 거 가지고 그 호가들을 다 평균값들을 바꿔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 자사의 아파트라고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21년도에 의왕시에 엘센트로라고 하는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34평이 1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17억에 거래가 됐죠. 그게 거래가 되자마자 한 건 거래된 거예요. 호가가 갑자기 19억, 2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도에 19억, 2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왕시에 엘센트를 사겠어요? 아니면 서울 한강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엘센트로가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적으로 그 호재가 몰려졌잖아요. GT에서 C 추가 역세권이 발표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거기 몰입되다 보니까 주변과 시세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왕이라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안양보다 한 단계 아래고요. 과천보다 한 5단계 아래거든요. 서울 평균보다 한 2단계는 아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급 입지역, 안양과 과천과 서울의 주요 입지에 비교했으면은 그게 좀 오버된 가격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의왕 시세가 정상적인 시세라고 하면은 그 상급 입지 시세가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의왕 시세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시장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 상급 입지들이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의왕 시장이 조금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거래가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12억, 13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시세 역시도 2020년 시세보다는 오른 가격이에요. 그때 8억 했으니까, 9억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급등 시장을 제외하고 봐야지 지금 리즈너블한 시장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 송도 가면은 송도에서 84평 중에서 제일 84제곱미터 3사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15블럭, 그러니까 퍼스트파크라고 하는 이제 그 퍼팍이라고 하는 단지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전 거래 가격이 12억이었어요. 한 건만 14억 7천에 거래됐고 그 다음 올해 빠졌다고 하는 것이 12억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리저너블한 거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빠질지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급등 호가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은 팩트가 맞는데 이것들을 2021년 시세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제외해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조정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요게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가장 많이 조정된 지역이 세종시일 텐데 세종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세종시는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가 2020년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평당 1,000만 원대 전후였거든요. 근데 여기 3,000만 원대까지 가요. 1년에 제일 적게 오른 단지가 2배 올랐고요. 많이 오른 단지는 3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세종시는 왜 올랐을까요? 2020년도에? 아마 신도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인기가 없어요. 신도시들은. 왜 없을까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당도 그랬고요. 판교나 위례도 다 그랬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인기가 없다가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인기가 급상승했거든요. 세종시도 2021년도에 첫 입주를 하고 첫 마을이 10년 된 다음부터 기반시설이 들어온 다음에 인기가 많아진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수요사 하도 많이 하니까 세종시를 거의 분기당 한두 번씩은 꼭 갔거든요. 2015년도까지 세종시 출장을 가면요. 차를 몰고 가잖아요. 주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유를 대전이나 위에 조치원 가서 하고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생활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사도 안 가고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이 인기가 있었는데 2020년도가 되니까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에서 세종시보다 더 좋은 입지가 없어요. 이제 기반시설이 완벽하니까 학군도 좋고 서울대도 보내고 학원가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넓고 그러니까 막 이사를 옵니다. 그 이사 수요가 막 몰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급등을 한 거예요. 이건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너무 급등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종시는 36만 도시잖아요. 대전은 150만 도시고, 그렇죠? 그리고 청주도 뭐 7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천안도 훨씬 더 큰 도시거든요. 아무리 세종시가 좋다 하더라도 주변의 대도시들보다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세를 역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가 또 싸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세종은 조정이 시작됐고 오히려 대전이나 천안, 청주가 2021년도 하반기 때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 올라가고 결국은 2022년도에 같이 조정이 되기 시작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것들인데요. 이제 지금처럼 조정장의 하나의 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아직 입지 분화가 안 됐습니다. 입지 분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입지별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세종시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이생활권입니다. 근데 이생활권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세종시는 어디가 제일 비싸냐면요. 새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무조건. 그럼 입지 가치가 평가가 안 됐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장 겹치면서 입지가 근본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데보다 좀 조정폭이 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태평동은 3생활권이고 세령동은 2생활권인데 세령동은 이미 입지가 다 갖춰진 지역이고 태평동은 아직 갖춰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보세요. 태평동만 조정이 되고 세령동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갈아타는 요령, 투자하는 요령, 입지를 보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정 기회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좀 아실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금 아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대구가 될 텐데 대구도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조정이 되고 있는데 대구는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부침없이 올랐거든요. 조정이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대구가 문제가 있어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다 보니까 건설 물량들이 다 몰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클라이언트사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대구 분양해도 되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예, 분양해도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으면은 분양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싸게 분양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바로 직전이네요. 지난주에 두류역 자리하고 또 센트레빌, 더 오페라라고 하는 단지 두 개가 분양을 했는데 더 오페라는 완전 미분양이 났고 두류역 자이는 완판이 됐어요. 대구인데.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마 두류역 자이는 분석 안 해봐도 싸게 분양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 시세보다. 한 1, 2억 정도. 그리고 또 오페라 같은 경우는 비싸게 분양했을 거예요. 그냥 대구 같은 시장에서도 입지가 적당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면은 분양이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분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입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분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 같은 시장들은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하셔서 사업을 좀 짜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대구만큼이나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입니다. 인천도 입주 물량, 분양 물량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인천에 미분양 물량 거의 없는 거? 시세는 매주 빠지고 있는데 인천은 왜 미분양이 거의 없을까요? 분양가 자체가 쌉니다. 평당 1,000만 원대 분양합니다. 송도 빼고 송도 제외한 입지들은 다 1,000만 원대 분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건설 원가 아시겠지만 평당 1,000만 원대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아마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도 이 가격대 분양할 수 있는 아마 거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기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처럼 그렇게 입지 물량을 막 때려 붓는데도 분양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억대, 그러니까 34평대를 3, 4억대 분양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전국적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지방광역시도 그 가격에 구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도 분양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입주장이 몰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것 같고 신규 아파트들보다는 이제 아마 구축들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분양하는 물량들 중에서 가격대가 좀 높은 물량들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송도가 올 초까지 잘 분양이 됐는데 송도는 지금부터 싸게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평당 거의 3천 가까이 분양을 할 텐데 인천에서는 지금 소화하기 어려운 가격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절대 가격이 비싼 입지들 빼고 인천도 1,000만 원대 분양하면은 아직도 승산은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물량이 몰리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입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될까? 일단 실수요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좋을 때들은 그 규제가 좀 덜할 때는 투자 수요층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은 투자 수요층들이 움직일 수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 기준으로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상승을 크게 한 지역 중에서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크게 했는데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아까 강남구 같은 지역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조정이 되는 게 맞고요. 여기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이지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은 하지 않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비규제 지역들 그런 입지가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하지 않고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여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아마 분양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1번하고 3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침체장이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대구고요. 위에는 서울이에요. 요 선 그래프는 시세 상승률이고 요 막대 그래프는 입주 물량이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시세가 꾸준히 올랐고 입주 물량이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소화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 시기를 넘어가면 2023년 6월달, 12월달, 그러니까 2023년 일단 지나봐야지 여기는 좀 이 조정장이 끝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안 보입니다. 서울은 문제가 생기면은 집을 파느냐? 서울은 지난 5년 동안 투자 수요층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긴 대부분 실수요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팔지 않으면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합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조정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수는 없을까? 지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투자용 상품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맞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은요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한 번도 주인공인 적은 없었어요. 아파트 상품에 있어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는 투자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수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 거주할 수요들입니다. 그게 70%, 80%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시 여기시기 때문에 대부분 분석들을 안 하시는데 실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정책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정책에서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규제 조건들을 풀게 하는지 뭐 세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오히려 정책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들이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면 집값이 바뀌느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최초이고 가장 최근 정책이 8.16 대책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5개 정도 항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재건축은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긴 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책이 바뀐 게, 법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그 전보다는 낫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광역교통망은 조금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겠구나입니다. 최근에 그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발표됐는데, 광역교통 예산이 좀 증편이 됐고, 특히 GTX-A 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까지는 BC의 예산이 좀 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BC는 좀 줄고 A가 막 증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정부 내에 개통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좀 봤어요. 물론 삼성역은 개통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역들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이번 정부에서도 좀 실적이잖아요. 그렇게 좀 과연 교통망들 특히 A라인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게 했고요.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 일단 규제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로만 개발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소규모 정비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도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여론, 특히 MZ세대들에 대한 눈치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청년 여론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들은 계속 공급이 될 예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공공 청년주택들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택 품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인천의 그 분양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할 수 없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원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원재료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주택 품질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정부 정책 변화 포인트일 텐데 일단 규제 지역 해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지방은 지금 세금 문제가 생겼고요. 이사를 못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속도가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겠다, 정상화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광역교통망 시대, 미분양 관리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 해제일 텐데 취임하자마자 계속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 8월 30일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규제 지역이 112개였는데 7월 5일 날 해제를 해서 옆에 한 곳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이죠. 9월 26일 날 해제해서 지금 60곳이 됐습니다. 절반을 해제했어요. 빠른 시기에 굉장히 빨리 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들은 그래도 이제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편해진 것들이죠. 대출 제한도 없고 세금도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심리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수급 문제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금리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급 입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상급 입지가 수도권인데 거기가 지금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조금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건축 속도 정상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요 세 개의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서민 주거 문화라든지 주택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다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 저는 30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집이 부서질까봐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재건축을 하게 해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금은 어차피 양도소득세 거둘 때 한꺼번에 거두면 되는 거라서 이거를 미리 거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상한제도 이게 지금 결국은 둔촌주공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달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4천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그러면 이제 3년 전에 2,9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끝난 거였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허구해서 2,500만 원에 분양시키라고 강요시켜가지고 분양 못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재건축 속도는 안정화될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정책들은 계속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근데 지금 여당이 워낙 소수당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 나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축 속도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주목해야 될 지역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재건축 연연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양천구, 노원구, 그리고 일기 신도시들, 90년 초반 아파트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지방 아파트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80년대 아파트가 전국에 한 7% 정도 되는데 이게 오래된 도심일수록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그리고 90년대 아파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경기도에서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물론 일기 신도시 위주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이 건설사에서 관심을 가질 입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단계에 들어선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같은 경우 1,200사업개가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600개가 되기 때문에 한 2,000개 넘는 사업장이 아직도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역 교통망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부분들일 텐데, 이게 6월 달에 발표됐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이건 딱 보더라도 어디가 교통망이 밀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일단 너무 촘촘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경상권 정도가 아마 교통망의 호재가 될 지역들이고, 뭐 강원권이나 전라권은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요, 수도권에 다 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일자리와 연관성이 큰데 일자리가 이쪽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가 많은 쪽과 출퇴근을 하기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교통망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가시화된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GTX 이제 그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공약대로라고 하면은 A부터 F까지가 다 공약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D, F는 예타도 통과 안 되고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A, B, C만 확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A만 착공을 한 상태라서 A 말고는 그냥 참고만 되는 것들. 지금 빨라야지 C하고 B를 내년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2030년 전에 탈 수 있는 것들은 A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안산선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아무튼 GTX 중에서는 그 정도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양 부분일 텐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 빨간색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팩트인데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미분양 지역에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곳은 대구하고 경북이 1, 2등이고요. 경기도는 워낙 세수가 많기 때문에 3,000세대밖에 안 돼요. 1,300만이 넘는 지역인데 3,000세대 미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서울은 그냥 미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세대라고 하면은 저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그 정도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적습니다. 이것들도 5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당장 미분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건설사 입장이나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분양이 문제가 되겠지만 입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이 미분양이 해소될 쯤이면요. 입지가 잘 풀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장을 할 때나 아니면은 신규 수요를 유입시키기에는 미분양 난 지역들이 훨씬 좋거든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마포구, 강북구 이런 데 미분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양주하고 안성만 조금 미분양이 한 2개 단지가 쌓여 있는데 저것 때문에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고 미분양 관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도까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아직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대구라든지 경북의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지금 수성구, 달서구,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미분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북은 포항입니다. 포항이 먼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풀려나가는 것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달 말 일자로 허구에서 미분양 관리적 발표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발표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고 입주 물량들이 다 입주를 해서 정착이 될 때쯤이면 입지가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지역들은 정착이 됐을 때 사업하기도 좋고 아니면은 또 이사 가서도 거주하기 좋고 저렴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일단 무주택자들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홍보팀에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점을 맞출 자신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저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안 사면 지금 어디 살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최저점이 2라고 알려줘도 그때 살 용기들이 있으냐고 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적당한 시기에 사는 것들이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 거주합니다. 자가 아파트에서는 10년 후에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갔으면 되는 것들이지 최저점에 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들이어서 미래 가치가 있고 우상향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오히려 제일 좋은 기회고 2021년도에 매물이 없어서 폭등했던 시기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다양한 매물도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떤 집을 사야 되느냐? 현재 가치는 낮고 미래 가치가 높은 것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시간,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비 사업하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비 사업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입지고 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긴 비싸죠 이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이제 젊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신도시들을 좀 초반에 보는 것이 좋다.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 같은 지역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3억대에 34평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돈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지들, 새 아파트들은 입주 물량 장만 끝나게 되면 100% 오르거든요. 올라간 금액으로 상급 입지로 넘어가는 전략들이 되게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냥 정비 사업으로 바로 가는 것들이고 돈이 없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입지 가치가 아직 조금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새 아파트도 들어가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은 유지나 이동하는 것들이고요. 다운그레이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처럼 침체장일 때요 가끔 가다가 일단 집을 팔고 더 빠지면 사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략으로 성공하신 분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말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유지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시는 것들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이동하시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더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2014년도에 아현 뉴타운의 이 구역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였었는데 그게 6억대 분양한 게 18억까지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18억에 그걸 팔면은 역삼동이라든지 도곡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들이지 입지 업그레이드죠. 그냥 이걸 팔아서 지금 더 지옥을 간다. 이거는 안 되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갈아타시하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느냐? 일단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주택 말고 뭐 꼬마 빌딩, 상가, 토지, 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종류 안 가리고 다양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좀 개수를 늘리는 것들보다는 주택 개수를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때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래 건수를 다 뽑아봤어요. 거래가 몇 건 안 됐기 때문에 뽑아본다 하더라도 몇 건 안 됩니다. 근데 그 거래 건수의 3분의 2 정도는 서울 분들이 샀고요. 3분의 1 정도는 지방 분들이 샀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래서 대부분 대구 분들 아니면 부산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못 사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팔고 오신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을 줄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똘똘한 채로 몰아가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정장일 때 오히려 시대가 오르지 않고 있을 때 상급 입지로 많이 이동들을 한다. 돈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변화할 지역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광역시 단위로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지고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격, 상품, 그다음에 수요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빠지지 않고 계속 증가할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그 지역으로 보겠을 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주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은 그럼 포기할 것이냐? 아니요. 중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는 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기가 좀 지지부진하고 또 하락도 또 크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을 놓쳐도 그 다음 사이클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방은 서울, 경기처럼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다음 사이클을 맞출 수 있지만 한 반 정도는 다음 사이클이 안 오는 입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정부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곳이 어디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하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17개 광역시자 중에서는 확실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좀 봐야 되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일단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파트 숫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345만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쪽에 아파트 수요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입지들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들 당연히 수가 많은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세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입 중에 하나가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은 지금 올해 가장 큰 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조정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많이 오른 입지들이 조정을 많이 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조정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바로 또 회복 탄력성도 되게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화성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아파트 숫자로만 보게 되면 28만 채가 있고요. 무려 화성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들보다 아파트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성남시, 고양시는 108만이고 성남시는 좀 98만이거든요. 화성시는 지금 인구가 87만인데 인구가 몇십만 명 더 많은 고양시나 성남시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요. 화성시는 일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결정적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숫자가 49만 개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화성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은. 근데 아마 정주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화성시 정착 인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화성시에 계속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자리가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지금 일자리 있는 거 그 정도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시면요. 동탄 지나갈 때 보면은 옆에 동탄 1 산업단지 공사하고 있고요. 오른쪽엔 또 동탄 2 산업단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 북쪽 남쪽에 엄청나게 큰 지식산업센터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다 일자리잖아요. 그거 다 채우게 되면은 이 일자리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정주 여건이 또 좋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중위권이지만 자체 수요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크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자체 일자리 때문에 수요를 받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화성시의 호재가 또 있죠? 뭐가 있죠? GTX-A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GTX는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GTX-A가 삼성역에 옵니다. 삼성역에 오는데 종점이 화성이에요. 화성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화성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았는데 아마 GTX가 개통된 다음부터는 화성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화성 자체 일자리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실 분들 중에서 서울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화성으로 이사를 올 것이기 때문에 더블 수요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확정된 지역이죠. 그래서 화성은 지금도 시세가 많이 올라온 편이지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택입니다. 평택은 같은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이게 인구수보다 많고요. 일단 평택도 일자리가 많은 편인데 평택은 일자리가 아마 지금의 거의 2배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의 대표적인 일자리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고도 국제도시가 있잖아요. 공장을 6개 지었는데 지금 공장 2개만 가동하고 있거든요. 4개 가동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직원들만 해도 몇만 명이 증가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 직원이 5만 명이면은 협력업체가 20만 명이 필요한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평택이 왜 아파트 가격이 싸냐? 작년까지 미분양 관리처였어요. 일자리는 안 들어왔는데 분양부터 시켰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마 여기는 미분양 관리적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장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대통령 공약 보시게 되면은 지금 GTX-A하고 C의 종점이 A는 화성 동탄이고 C는 수원이거든요. 연장을 하라고 나왔어요. 어디까지? 평택 지제까지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공사까지 가게 되면은 평택 같은 경우는 A랑 C를 다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입지거든요. 그러면 화성이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로 서울 수요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평택도 똑같은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요 받잖아요. 그럼 25분 만에 강남역까지 삼성동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평택과 화성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지역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과천 아니면 성남 한번 얘기합니다. 예, 왜요? 이 탑2 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렴하지만 많이 올라갈 지역이 화성 평택인 것이지, 보통 더 비싸고 좋은 곳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서울이 더 많이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성 평택은 지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일자리랑 교통망 때문에 더 올라가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6만이 안 돼요. 근데 일자리가 지금 정부촌사가 제일 크잖아요. 4,800명 근무하는데, 지식정보 타운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몇천 명이 또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과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2개 더 만듭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도 대단한 지역들인데 앞으로 더 대단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바뀌는 지역들은 지금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3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규 교통망,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천 불이 넘기 때문에 이게 3만 불 넘었을 때랑 아닐 때랑 큰 차이가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혼자 살아도 좋은 데 삽니다. 되게 달라진 거죠. 입지가 좋은 데 살고요. 상품이 좋은 곳 삽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찝찝한 환경, 쾌적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이거 변화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급 상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교통망 아까 국가철도망 4차 계획 말씀드렸는데 확정된 건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2026년까지 확정된 것도 있잖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주변은 지금도 주목할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조정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자연 인문환경 업그레이드 지역일 텐데 이거는 입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고 비선호하는 시설, 싫어하는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시설, 군대죠. 도심 내에 있는 군대는 외곽으로 이주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심 내에 군대가 있으면은 군대 옆부지들은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군부대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군부대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용산 따지게 되면 유엔사 부지가 그랬고요. 이제 수성구 부지도 매각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진구에 있는 미군 하일리아 비대가 없어진 다음에 부산 시민공원 개발했는데 주변 땅값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철로도 지중화되는 데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철도 차량 기지도 도심 내에 있는 것들이 다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고압전류 송주삽도 지하로 들어가고요. 발전소도 지금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 집단 거주주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면은 플러스 프리미엄이고 우리나라보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뭐 반포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잖아요. 동부이천동. 거기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이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제일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입지가 집창촌입니다. 집창촌. 왜냐하면 이거는 100% 없어질 거거든요. 청량리 없어진 건 아실 것 같고요. 미아리 텍사스도 없어지고 있고 최근에 천호동 텍사스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은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날부터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되게 중요한 부동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집창촌 주변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없어진 데가 수원역 또 없어졌잖아요.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여자분들이 안 갑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여자분들이 와야지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량리였던 것들이고요. 청량리역 역세권들 이거 없어진 다음부터 동대문구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 전에 전농, 답신이, 뉴타운 그렇게 미분양 많고 가격이 안 올라가다가 이거 없어진 그 다음 날부터 가격이 올라가서 분양가 대비 다 3배가 넘었잖아요. 예, 그런 입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청량리 삼총사가 입주를 합니다. 아마 이거 입주하고 나게 되면요, 이 주변에는 아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권 부분들일 텐데 상권이 이게 굉장히 그전에는 관심사가 없다가 최근에 부각된 거 2017년도 이후로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까지 백화점 매출 1등은요 롯데 본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을지로 입구역에 있죠. 제 첫 직장이 여기였습니다. 예, 제가 롯데 그룹사로 들어가서 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본점 매출이 1조였어요. 1조. 2등이 어디였냐면은 롯데 잠실점 4천억.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등했던 지역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1등 했던 이유는 제일 컸었고 안 파는 게 없었고요. 다 일로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매출이 몇 등이냐면요.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1등이 어디냐?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데죠.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주공 1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에 있는 지역들인데 슬리퍼 생활권 입지 한가운데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신세계 강남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매출액이 2조 5천억입니다. 2등과의 격차가 거의 1조 차이가 나요. 한 개 매장에서 2조 5천억을 팝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근데 이렇게 슬리퍼 생활권이 가능한 입지들은 계속 좋아지는 있는 것들이 매출이. 근데 이런 백화점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 기사 중에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5등이 현대 판교점이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 1등이 원래 어디죠? 무역센터 아니면 압구정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순위가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판교점이 1등이에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경기도에서 서울 본사에 있는 것보다 더 매출이 높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판교, 테크노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카카오, 네, 네이버, 다 여기 있잖아요. 안철수 연구소, 넥슨 다 여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소득 젊은 친구들이, 30대 전후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난 것들이 어떤 거 있었냐면은, 에르메스 매장이 거의 몇 개 매장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도 다 같은 명품이 아니라, 에루샤라고 있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매장이 얼마나 크게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가 백화점 매출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브랜드인데, 신세계 강남점을 제치고 롯데 본점을 제치고 에르메스 매장 제일 큰 매장을 현대 판교점에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왜? 제일 많이 팔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굴지의 그 디자이너를 다 초대해갖고 지금 매장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예, 그런 데입니다. 판교점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백화점과 아파트 환경들이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지들은 앞으로도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위치들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개될 트렌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통망 중에서도 키바잉 팩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교통이 으뜸일 텐데, 그럼 부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타디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크래식 500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는 주상복합일 거예요. 입지가 어디냐면요. 건대 구역입니다.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의 롯데백화점 바로 옆 건물일 텐데, 과거에 주상복합으로 분양했다가 완전 미분양이 나서 고급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케이스죠. 디벨로퍼가. 그래서 이제 여기 크래식 500을 만들었는데, 일단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녹지 공간, 수공간이 가까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영화관이 있고, 앞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한방병원, 양방병원과 협업이 돼 있어서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습니다. 40평대 고요. 방 하나인데 혼자 혹은 두 명이 사시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건강관리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차명스쿨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임대가 정말 잘 되고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증금이 8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월세가 400에서 한 700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의 성공 비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 살죠. 그리고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철 2호선, 7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있고요. 환경이 깨끗하고 즐길 거리가 있고 근거리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은퇴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입지는 공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갖출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곳을 좋아하더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병원과 전철망일 텐데, 그래서 이 대형 병원에 있는 입지들은 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 대형 병원 주변에 혹시 주거시설이 없다, 좀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택 형태 중에서는 주상복합이 좀 뜨기 시작했는데, 주상복합이 과거에는 인기가 많다가 뭐 관리비라든지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하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9,510세대짜리 우리가 제일 큰 단지일 텐데 맨 끝동에서 단지 입구까지 가는데 제 걸음으로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0대, 80대 분들 같은 경우는 20분, 30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담배 함부로 사러 가기가 부담스럽죠.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가면 이마트가 있고 전철이 있고 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은 주상복합 형태들을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교통 상권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입지면의 신분 계층이 높아야 되는 그런 입지들의 주상복합들이 인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병까지 있으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라고 하는 이제 질문은 이제 평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도 사야 될 것도 있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면 안 될 것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요. 지금 사야 될 것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면 안 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정도 바라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매물들이 많아질 때가 살 수 있는 것들,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